아침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숙은 72세의 남편 춘호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48년을 함께한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지친 슬픔으로 가득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영정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렸다. 영숙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조문객이 말했다. 춘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성실하셨죠. 영숙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 검은 코트를 입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중년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여자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안정했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영숙은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춘호의 지인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여자는 영정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정중한 절이었다. 상민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분 누구세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 회사 분이신가? 여자는 절을 마친 뒤에도 무릎을 꿇은 채로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숙은 당황스러웠다. 조문객들이 우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렇게까지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여자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눈빛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저를 모르시겠네요. 영숙은 순간 멈칫했다. 영숙은 더 가까이 다가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뵌 적이 있나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영숙을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시선 속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상민이 옆에서 끼어들며 물었다.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자는 상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여자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잠깐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체 누구시길래? 하지만 여자는 영숙의 손을 피해 급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상민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쫓아가 볼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놔둬라.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아는 듯한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장례식은 조용히 이어졌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조문객들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다. 상민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주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영숙이 대답했다. 들어와라. 상민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그 여자분 신경 쓰이세요?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니?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였던 걸까요?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분명 회사 일로 인연이 있던 분이겠지. 상민이 말했다. 그렇겠죠.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세요.
상민이 방을 나간 뒤 영숙은 다시 혼자가 됐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춘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민은 출근을 했고 집에는 영숙 혼자뿐이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뒤지고 책장을 정리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만지면서 영숙은 새삼 그가 얼마나 조용한 사람이었는지 느꼈다. 춘호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다. 영숙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영숙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검은색 금속 금고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영숙은 금고를 본 적이 없었다. 춘호가 언제 이런 걸 사놨는지도 몰랐다. 서랍을 뒤져 열쇠를 찾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봉투 몇 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영숙은 하나씩 꺼내 펼쳤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다. 출생신고서였다. 상민의 출생신고서.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당연히 있을 법한 서류였다. 하지만 다음 서류를 펼치는 순간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 다른 출생신고서였다. 그것도 상민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아이의 출생신고서. 영숙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친부 이춘호. 친모 이선희. 생년월일 1983년 6월 15일.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상민의 생년월일은 1983년 9월 20일이었다. 단 3개월 차이.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우리 집에 출생신고서가 2개지?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 저를 모르시겠네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엄청난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고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출생신고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성우. 친부는 이춘호. 친모는 이선희. 생년월일 1983년 6월 15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숙은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983년 6월 15일. 상민이는 1983년 9월 20일에 태어났다. 정확히 3달 차이였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3달 전에 다른 여자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1983년은 영숙과 춘호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그 당시 영숙은 상민을 임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춘호는 영숙이 임신 중일 때 동시에 다른 여자에게도 아이를 낳게 한 것이었다. 영숙은 금고 안을 다시 뒤졌다. 더 많은 서류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영숙은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종이들을 꺼냈다. 첫 번째 종이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예금주 이선희. 개설일 1983년 5월 2일. 영숙은 통장 내역을 꼼꼼하게 읽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12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입금자명은 모두 이춘호였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춘호가 12년 동안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영숙이 중얼거렸다. 12년 동안이나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다음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었다. 이선희라는 이름의 여자와 이성우라는 아이의 주소지가 적혀 있었다.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였다. 영숙은 그 주소를 보며 기억을 떠올렸다. 춘호가 1980년대에 사업 확장을 위해 강남에 사무실을 냈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강남에서 일을 본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다. 그때 춘호는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영숙은 다시 금고를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이번 봉투는 조금 두꺼웠다. 영숙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웃고 있었고 아기는 새하얗게 자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성우 100일. 1983년 9월. 영숙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다. 1983년 9월이면 상민이가 태어난 바로 그 달이었다. 영숙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넘겼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에서 영숙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춘호가 있었다. 춘호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놀이공원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우와 함께. 1993년 여름. 영숙은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춘호는 단순히 실수로 아이를 낳게 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 아이와 그 여자를 12년 넘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원했던 것이다. 영숙은 마지막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다. 그것은 1995년에 작성된 각서였다. 각서 내용은 간단했다. 이춘호는 이선희에게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으며 이성우의 양육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선희는 이춘호에게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각서 하단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있었다. 영숙은 각서를 읽으며 상황을 정리했다. 1995년에 춘호와 그 여자의 관계가 정리된 것이다. 그때 아이는 12살이었다. 그렇다면 왜 장례식에 나타난 것일까? 그 여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20년이 넘은 지금 춘호의 장례식에 나타나 그렇게 울었던 것일까? 영숙은 다시 출생신고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이성우 1983년 6월 15일. 이상민 1983년 9월 20일. 석 달. 단 석 달 차이로 춘호는 두 명의 아이 아버지가 됐던 것이다. 영숙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영숙이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였어? 내가 알던 당신은 누구였냐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상민이 퇴근한 모양이었다. 상민이 큰 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계세요? 저 왔어요. 영숙은 황급히 서류들을 금고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금고를 잠근 뒤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영숙이 침실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너 왔구나. 일찍 끝났네. 상민이 거실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힘드실까 봐. 저녁은 드셨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인데 같이 먹을까? 하지만 영숙의 웃음 뒤에는 엄청난 혼란이 숨어 있었다. 상민과 저녁을 먹으며 영숙은 계속 생각했다. 저 서류들을 상민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혼자 묻어둬야 할까? 상민이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상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유품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급하게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 필요 없어. 상민은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은 다시 금고를 꺼냈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춘호는 왜 이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차라리 버렸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리고 장례식에 나타난 그 여자는 이선희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영숙은 결심했다. 그 여자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직접 물어봐야 했다. 영숙이 혼잣말로 말했다. 그럼 상민과 그 아이는 대체? 영숙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혹시 이 진실 뒤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틀 뒤 영숙은 각서에 적힌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들고 집을 나섰다. 영숙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걸려 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영숙은 7층으로 올라가 해당 호수 앞에 섰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선 여자를 본 순간 영숙은 알아봤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였다. 여자도 영숙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여길?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남편 유품에서 주소를 찾았어요. 당신이 이선희 씨 맞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영숙은 작은 투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출생신고서를 봤어요. 이성우라는 아이 당신 아들이죠? 이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이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영숙이 물었다. 춘호 씨 아이가 맞나요? 이선희가 대답했다. 네, 그 사람 아들이에요. 영숙이 말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그 사람과? 이선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2년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처음엔 직장 상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어요. 영숙이 물었다. 그 사람이 결혼한 걸 알았나요? 이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사람은 숨기지 않았어요. 영숙은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춘호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이선희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과는 사실상 끝난 관계라고. 가정은 형식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영숙은 숨이 막혔다. 춘호가 자신과의 결혼을 형식이라고 말했다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믿었어요? 이선희가 고개를 숙였다. 네, 저는 믿고 싶었어요. 이선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1983년에 성우를 임신했어요.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이 아파트도 그때 마련해줬어요. 영숙이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도 오고 우리 집에도 갔던 거네요. 이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에 2~3번은 여기 왔어요. 성우를 안아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 가족처럼 지냈어요. 춘호는 두 집을 오가며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했던 것이다. 영숙이 물었다.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이 나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당신과는 끝났다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네요. 이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선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선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성우 아빠가 곧 우리한테 올 거라고, 곧 정식으로 가족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이선희도 피해자였다. 춘호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영숙이 물었다. 그럼 각서는 왜 쓴 거예요? 1995년에 관계를 정리했다고 적혀 있던데. 이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이선희가 말했다. 성우가 12살 때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쓰라는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죠. 회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영숙이 듣고 있었다. 이선희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황하더니 그런 건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 사람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은 부인과 아들이 있으시다고. 이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알았어요. 12년 동안 저는 바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도 당신한테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 관계를 끊었어요. 영숙이 물었다. 그럼 왜 장례식에 온 거예요? 20년이 넘게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이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우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작년 가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아들의 장례식에라도 와달라고. 영숙이 물었다. 그 사람이 왔나요? 이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영숙은 가슴이 아팠다. 춘호는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선희가 목이 메어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이선희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곧 함께 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12년을 기다렸고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선희에 대한 연민. 이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들에게도 비밀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숙은 그 말에 온몸이 굳어졌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선희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도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조용히 지내는 거라고.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영숙이 물었다. 무슨 비밀이요? 이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말만 했어요. 당신도 깨끗하지 않다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이선희가 뒤에서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둘 다를 이용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영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온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선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이선희의 마지막 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당신 아들에게도 비밀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1983년 상민을 임신하기 전 여름. 영숙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춘호는 출장을 간다며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다. 춘호의 대학 동기였던 재혁이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선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영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영숙은 다시 침실로 가서 금고를 꺼냈다. 혹시 또 다른 서류가 있을지도 몰랐다. 영숙은 금고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금고 바닥에 붙어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갈색 봉투였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제목을 읽는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검사 의뢰인 이춘호. 검사 대상 이춘호 이상민. 검사일 2003년 7월 15일.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03년이면 20년도 더 된 일이었다. 상민이가 20살 때였다. 영숙은 결과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그리고 결과란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친자 관계 부정. 이춘호와 이상민은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님. 영숙은 서류를 놓쳐버렸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명백한 증거였다. 춘호는 2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민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숙은 주저앉았다. 48년 결혼 생활 동안 춘호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영숙이 말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왜 20년 동안이나 숨기고 산 거야? 영숙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검사 결과서 뒤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그것은 춘호가 손으로 쓴 메모였다. 날짜는 2003년 7월 20일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읽기 시작했다. 오늘 결과를 받았다. 상민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다. 영숙이의 그날을 알고 있었으니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메모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상민이를 보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20해를 함께 살았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나한테는 아들이다.
영숙은 메모를 읽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나한테 말했어야지. 메모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영숙이도 나처럼 비밀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결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상민이는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영숙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다.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어. 영숙의 머릿속에 1983년 여름이 떠올랐다. 춘호가 일주일 넘게 집에 오지 않던 그때. 영숙은 외롭고 힘들었다. 재혁은 자주 찾아와 영숙을 위로했다.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장을 받아주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 영숙은 그 일을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다. 상민을 낳고 키우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춘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영숙이 혼잣말로 말했다. 그럼 당신도 알면서 아무 말 없이 상민이를 키운 거야? 영숙은 금고 안을 다시 뒤졌다. 혹시 또 다른 편지나 메모가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아내와 아들에게. 영숙은 그 봉투를 보며 망설였다. 지금 열어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상민과 함께 열어야 하는 걸까? 잠시 고민하다가 영숙은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영숙이 중얼거렸다. 상민이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지?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해? 영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상민은 42년 동안 춘호를 아버지로 알고 살았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상민이 퇴근한 모양이었다. 상민이 큰 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계세요? 영숙은 급히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금고를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영숙이 침실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너 왔구나. 상민이 영숙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상민이 물었다. 어머니 우셨어요? 눈이 빨개요. 영숙이 손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 보니 눈물이 나서. 상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상민을 바라봤다. 42년을 아들로 키운 상민. 누가 낳았든 이 아이는 영숙의 아들이었다. 영숙이 상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상민아. 상민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영숙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영숙이 말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먹자. 상민이 웃으며 말했다. 네, 제가 차릴게요. 상민이 부엌으로 향했다. 영숙은 상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영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춘호 씨, 당신은 결국 이 비밀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남긴 편지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영숙은 금고 속 마지막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다. 3일이 지났다. 영숙은 그동안 마지막 봉투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봉투를 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48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영숙은 상민이 출근한 후 다시 금고를 꺼냈다. 금고 안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춘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영숙이와 상민에게.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몇 장이 접혀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춘호의 글씨였다.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야. 나는 너에게 선의와 성우를 숨겼고 너는 나에게 상민이의 진짜 아버지를 숨겼지. 영숙의 손이 떨렸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너와 상민 둘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한 잘못들은 변명할 수 없어. 선희에게도 너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두 가정을 상처 입혔어. 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상민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 이미 20년 전에 알았다. 영숙은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편지가 계속됐다.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었다. 상민이는 처음 울던 그날부터 내 아들이었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눈물을 닦고 다음 장을 펼쳤다. 이번 편지는 상민에게 쓴 것이었다. 상민아, 아버지가 못난 삶을 살았다. 너의 어머니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어. 영숙은 계속 읽었다. 하지만 너만큼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었다. 내가 잘할 때마다 자랑스러웠고 내가 웃을 때마다 행복했어.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내가 한 잘못들 때문에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영숙은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증이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시세로 약 15억 정도 되는 곳이었다. 등기상 소유자는 이상민으로 되어 있었다. 영숙이 놀라며 중얼거렸다. 이게 언제? 다음 서류는 예금 잔고 증명서였다. 은행 계좌에 8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예금주 역시 이상민이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 지정서 2개가 있었다. 모두 수익자가 상민으로 되어 있었다. 영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춘호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상민 앞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영숙은 다시 편지를 읽었다. 내가 가진 건 모두 너에게 남긴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먹였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상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마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영숙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선택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어. 매일 매순간 내 아버지로 사는 걸 선택했어. 영숙은 마지막 장을 펼쳤다. 영숙아, 나는 잘못했지만 너희만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선희와 성우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갚지 못하고 갔지만 적어도 너희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어.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우리의 결혼이 완벽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영숙은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상민아, 엄마를 잘 돌봐줘. 그리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영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춘호 씨, 이렇게라도 결국 가족이 되려고 했구나. 영숙은 장례 사진이 있는 거실로 갔다. 춘호의 사진 앞에 섰다. 영숙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끝까지 아버지였네요. 상민이의 아버지로 살다 간 거네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춘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상민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상민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영숙은 상민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춘호처럼 평생 묻어두고 살아야 할까? 상민이 영숙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영숙이 말했다. 상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상민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금고에서 가져온 봉투를 상민에게 건넸다. 영숙이 말했다.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편지야. 상민은 봉투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상민이 물었다. 이게 뭐예요? 영숙이 대답했다. 읽어봐. 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들어있어. 상민은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영숙은 상민의 얼굴을 지켜봤다. 상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상민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이 말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평생 숨기고 살았어. 상민은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민이 말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영숙이 대답했다. 그래. 20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 상민이 물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너를 지키고 싶으셨나 봐. 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야. 상민은 편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상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영숙은 상민을 꼭 안아줬다. 영숙이 말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어.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남겨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가족이었어. 상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숙은 춘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춘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춘호 씨.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그날 밤 영숙과 상민은 춘호가 남긴 편지를 다시 함께 읽었다. 그리고 48년의 결혼 생활, 42년의 부자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춘호의 마지막 선택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숙과 상민에게 남겨진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